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좀 스마트하게 수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1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7월 모의고사까지 치렀던 모의고사의 결과 분석을 좀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별로 발표된 수시 모집의 전형 요강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또 합격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각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좀 잘 공부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년도에 치렀던 상반기의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를 좀 알아보기 이전에요. 2022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달라진 이제 바뀐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의 과목 구조도 바뀌어졌고요. 출제 범위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달라진 수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뀐 수능 체제에 맞춰서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수능 시험을 봐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바뀐 수능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좀 점검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은요, 보시는 대로 공통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공통 과목은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치르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체제로 바뀌어졌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문과 시험, 이과 시험이 따로 있었죠. 이과의 경우는 가형, 문과는 나형이었는데요. 이게 다 합해진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는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금년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는 거니까 사탐, 과탐 구분 없이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2개를 골라서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요, 지난해까지는 상대평가였는데 금년에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학과 과학의 경우에, 수학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이나 의학학 계열, 이런 대학에서는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의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는 과학탐구에서도 2과목을 넣거나 상관없이 또는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봐야 되는 이렇게 수학과 과학에서는 좀 지정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8월 말 9월 초 요 기간 동안에 수능의 응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 응시 원서 접수하실 때 좀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치렀던 모의고사를 쭉 이렇게 그냥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난이도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3월달 시험은 대체로 어렵다는 톤이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 2학년의 범위에서 출제가 됐고요. 3월달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조금 적응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야말로 이제 바뀐 수능의 첫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시험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웠었고요. 4월달 모의고사는 3월보다는 조금 쉬웠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6월 모의고사죠. 졸업생까지 들어온 6월 모의고사에서는 3월과 4월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으로 체제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평가원에서 금년도에 수능 시험을 치를 학생들의 수준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정해서 어렵게 출제된 것 같고요. 7월달 시험은 대체로 좀 무난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표대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는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선택 이렇게 바뀐 체제가 있어서 그 체제에 맞춰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한 가지 아마 앞으로 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하나는요, 이 선택 과목에 비해서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더 높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이 계속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상반기에도 여전히 공통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했고요. 또 선택 과목에 비해서 공통 과목의 문항수가 좀 늘은 측면도 있어서 많이 좀 힘들어했을 텐데 이런 톤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까지 이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BS 연계율에도 이제 금년 상반기에 출제를 보니까 EBS 연계율이 원래 문항수 기준으로 70%였는데 이게 50%로 20%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EBS 연계도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되면서 영어를 비롯해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수능 시험이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습량이 좀 늘어나고 학습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여전히 수능 시험의 실제 출제 난이도 자체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게요. 영역별 등급 컷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등급 컷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점 만점의 원점수가 아니라요. 국어하고 수학 영역에서 표준 점수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국어하고 수학에서 지금 만약에 동일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조합이, 득점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로 좀 살펴본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점수 기준으로 봐서는 실제로 내 원점수와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좀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국어 영역을 좀 보면요. 3월, 4월, 6월 그리고 지난해 실제 수능까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최고점은 점수가 좀 달라요. 그죠? 3월에 142점, 4월에 139점, 6월에 146점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지난해 수능에서는 144점이 원점수 10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최고점이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등급 구분 점수인데 이 등급 구분 점수는 점수가 다 비슷하고 같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시험의 표준 점수의 특징이 시험이 다른 과목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 집단이 달라요. 그리고 이 전체 수준,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요. 다른 과목의 다른 난이도의 또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더라도 이 시험의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 점수화 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등급 간 점수의 구분 점수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과목이 다르고 시험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그 이상 만점까지의 수준에 따라서 최고점부터의 점수 차이는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지난해 수능에도 보면 1등급의 등급 구분 점수가 131점이었고 최고점이 144점이었잖아요. 국어에서 13점이 차이가 났고요. 금년 6월 모의평가에서도 보면은 146이 최고였고 1등급이 132점이잖아요. 12점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국어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난이도를 가져가게 되면 최고점과 1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좀 크게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국어는 잘 아시겠지만 화법과 작문 선택자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의 100점 만점의 점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동일한 점수가 100점이 되더라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을 한번 가볼게요. 수학에서는 3월, 4월, 6월까지 그리고 지난해 수능까지 지난해 수능은 이제 가형, 나형이 있었는데 가형의 성적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 구분 점수를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죠. 특히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에 가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와 마찬가지로 1등급 등급 구분 점수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점수는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죠. 특히 3월, 4월까지는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6월 모평에 오면 1등급 구분 점수가 134에서 146점으로 12점 차이 나잖아요. 근데 작년 실제 수능으로 가면 137에서 130으로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생들이 들어오고 수능 시험, 특히 이제 수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1등급 컷에서부터 최고점의 점수 차이 폭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이렇게 이제 가형, 나형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점수 차이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치르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 100점 원점수 100점 만점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1등급에서부터 표준 점수 최고점의 점수 차이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것은 수학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 점수 차이가 1등급에서부터 최고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자연계열 학생들이더라도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점수를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는요, 절대평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절대평가 등급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이제 등급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1등급은 몇 퍼센트, 2등급은 몇 퍼센트 이렇게 누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해 1등급 90점 이상의 영어를 성적을 받은 학생이 12.66%였어요. 근데 3월, 4월, 6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6%를 넘은 경우가 4월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절대평가 난이도다 보니까 쉽게 출제하면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BS 연계율이 낮아졌는데 영어는 전부가 다 간접 연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에서 출제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좀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출제 난이도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3월, 4월, 6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등급별로의 누적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학생들이 영어에도 좀 적응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제 졸업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에 대해서 등급별로 누적 비율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 동안에 영어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영어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등급 기준으로 해서 최장력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어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만이 수시 모집의 수능 최장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받아왔던 등급을 점수를 실제 수능에서 못 받으면은 내가 등급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수시 모집의 최장력 기준에 미충족돼요. 결정적인 거죠. 또 영어가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시 모집에서 지원대학 가는 검색해 볼 때 영어의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구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을 못할 수 있어서 영어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지 않은 친구들은 각별히 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이렇게 탐구 영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역시 금년도 6월 모의평가 중요하죠.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치른 6월 모의평가의 등급 컷과 지난해 실제 등급 컷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1등급에 지금 빨갛게 색자로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요 밑에 보시면 사회문화, 그 다음에 세계사, 그죠? 이 과목들은 6월 모평의 1등급 구분 점수에 비해서 2021학년도 지난해 실제 수능의 1등급의 표준 점수가 차이가 크죠? 6월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능의 점수가 낮아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사탐, 과탐 공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이후에 여름방학 그 이후 2학기 때 되게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의 표준 점수가 높게 안 나오고요. 50점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1등급에서부터 최고점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탐구로 표준 점수가 좀 벌어져서 상반기에 보니까 내가 그래도 뭐 40점대 후반이나 40점, 50점 만점에 표준 점수를 받아서 사탐, 과탐에서 점수를 좀 벌려놨던 친구들은 실제로 수능을 치르고 나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변별력이 1등급 이상의 변별력이 상당히 좁혀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불복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활과 윤리를 보니까 여기는 사회탐구 중에서 선택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이제 금년 6월, 이제 금년 6월하고 실제 수능, 금년에 치를 실제 수능을 가상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세계지리의 경우에도 70하고 65가 금년 6월이잖아요. 근데 작년 실제로는 아예 세계지리 2등급은 블랭크예요. 블랭크가 뭐냐면 요 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왜 없냐고 이제 많이 물을 텐데요. 다 만점 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점자가 워낙 많아서 1등급이 넘쳐서 2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블랭크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문제 출제 자체 난이도도 있지만 학생들의 공부를 통해서 학습량을 통해서 탐구에서는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은 과학탐구에도 똑같이 이어져요. 지금 보시는 대로 물리학 1에서 금년 6월 지난해 실제 수능 보시면 70, 64고요. 생명과학 1은 지구과학 1 마찬가지인데 이 두는 선택자가 많잖아요. 아까 사탐에서 봤던 생활과 윤리처럼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죠. 하지만 선택자 수가 아주 작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선택자 수가 적잖아요. 여기서는 보시면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70, 62, 그 다음 화학 2도 보시면 72, 66, 그 다음 지구과학 2도 71, 65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2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1등급자 수가 너무 많아서 역시 2등급이 블랭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향상해야죠. 근데 그 반면에 내가 지금 받았던 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로 좀 성적이 괜찮은 것은 나중에 실제 수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권에서 동점자가 많았으면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치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여기에서는 정시 모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요. 대략 지금 이제 국어에서 1등급, 그 다음에 수학에서 1등급, 그 다음에 탐구 2과목에서 다 1등급 이렇게 점수를 합해보면 표준 점수입니다. 합해보면 대략 395점에서 뭐 400점 그 사이 정도가 돼요. 특히 6월 모의평가도 보면 이제 390, 5점, 6점 정도가 될 텐데 그 선을 찾아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연고대 약학이나 뭐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 바로 상위권 정도 되죠. 요 선 자체가 어디냐면 다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전부가 다 1등급을 받으면은 연고대 정도의 하위 학과들 정도에 갈 수 있는 수준 정도나 아니면 서성 안에 이제 최상위권 정도에 있는 학과들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연고대 쪽에 하위권 학과뿐만 아니고요. 연고대 중위권 학과뿐만 아니고요. 약학과 정도에도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뭐 의예나 또는 서울대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410점 정도가 돼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400점은 좋게 넘어야만이 표준점수, 국어, 수학, 인문계열은 사탐 2과목, 그 다음 자연계열은 과탐 2과목의 합산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건동, 홍수까지 보면 인문은 375점 돼 있잖아요. 이 375점은 2등급을 다 합하면은 표준점수 2등급을 다 합하면 그 등급 점수가 125점 정도인데 125, 125, 125 탐구 2과목도 합하면은요 대략 375점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가 다 2등급 정도 수준이면 건동, 홍숙, 인문계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건동, 홍숙 이상의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의치, 한, 뭐 수의, 약학까지 다 합해서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가 다 이제 의약학 계열로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조금 빼고 나면 자연계열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조금 낮아도 건동, 홍숙 이상의 뭐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2등급 정도만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울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문 자연 계열의 원태 등급으로 얘기하면요.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이 대략 3등급, 4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인문이나 자연에서는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학 학과별로 좀 정시에 지원 가능한 수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에 지원 대학을 좀 선정할 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 내 목표가 수시가 아니라 정시다, 수능으로만 금년에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이렇게 조금 대략 그룹핑으로 살펴보지 마시고요. 내가 목표라는 대학 학과까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수능 공부 또 목표 대학을 수준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참고 자료를 하나 좀 봤는데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에 국어하고 수학에 만점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아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일 거고요.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일 텐데, 이 학생들의 만점, 100점 만점 원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6이 국어는 나왔을 텐데요. 182명이에요. 근데 수학은 보면 882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 상위권 쪽에서도 수학 만점 받은 학생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국어에서 만점 받은 친구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다르게 보면 수학의 만점 대신에 국어의 만점을 받아야만이 최상위권 변별력이 가려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좀 일부 말씀도 드렸고요. 수능의 난이도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량이 좀 많아지고 학습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만큼의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치렀던 수능 시험을 좀 토대로 해서 내가 좀 어려웠던 문항이라든지 또 실수로 틀렸던 문항이라든지 좀 개념이라든지 원리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위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남은 기간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EBS 연계 교재도 수능 그냥 학습 교재의 일부로 생각하고 완벽하게 다 하느니보다는 그냥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재로 보고 같이 이제 연계되지 않은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과를 염두에 두고 해 나갈 때 영역별로, 과목별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EBS 교재를 그 과목만 특별하게 좀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수험생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국어하고 수학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좀 더 유리할까? 8월 말, 9월 초에 있는 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이전까지 막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 해법은 사실은 왕도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을 확정짓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선택 과목을 바꿔도 원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선택 과목의 변화보다는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바꾸더라도 공통 과목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난도 문제는 여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11월 18일까지 학습 계획을 세워서 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되 영역별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선택 과목에 국어, 수학 영역에 이 유불리가 존재하는데, 이 특히 국어 수학의 유불리를 보니까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는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 대략적으로 지금 실제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중에서 대략 뭐 70%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실제 수능에서도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85% 이상의 비율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내가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지금 화작을 바꾸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기하를 선택해서 보는데 미적으로 바꿀 거냐,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봐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높게 나오더라도 공통 과목 성적이 안 나오면 말짱 다 도람이 타버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이전에 반드시 마지막 점검을 통해서 유불리가 있다 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원점수가 어디가 더 높게 나오느냐니 보다는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화작을 선택하는 것보다 언어 매체가 선택이 5점 폭 이상으로 좁힐 수 있다. 5점 폭 이하로 좁힐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미적을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했는데 이 두 개 폭을 5점 이내로 좁힐 수 있다. 미적을 선택하더라도, 언어 매체를 선택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과목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분리가 또 다른 유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공통 과목 위주로 해서 먼저 좀 꼭지점을 찍고 확보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